프로스트 자이언트는 파랗지 않습니다. 엘프의 귀는 뾰족하지 않아요. 트롤은 다리 밑에 살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게임과 영화에서 봐온 북유럽 신화 속 존재들 사실 전부 가짜입니다. 톨킨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고 던전 앤 드래곤이 퍼뜨린 설정들이죠. 진짜 중세 바이킹들이 상상했던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더 소름이 돋습니다. 원래의 신화가 훨씬 더 기괴하고 충격적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볼 것은 우리가 흔히 프로스트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가장 자주 충돌하는 세력이죠. 마블 영화를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거대한 체구에 푸른 피부, 얼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야만적인 괴물들의 모습 말이죠. 토르와 싸우고 로키의 진짜 종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미지,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다나 사가 같은 중세 북유럽 문헌을 실제로 읽어보면 우리가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를 우리가 멋대로 파란 괴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고대 노르드어로 이들을 부르는 단어는 요툰인데 이 단어는 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이언트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애초에 오역에 가깝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적절한 번역은 탐식자 혹은 포식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존재라는 뉘앙스죠. 거대하다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이미르나 우트가르드 로키처럼 명확히 거대한 체구로 묘사되는 요툰들이 있긴 합니다. 이미르는 세상 만물의 재료가 될 정도로 거대했고 우트가르드 로키는 토르 일행을 완전히 압도하는 크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특성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외에 가깝죠. 대부분의 요툰은 신화 속에서 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신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봐도 체구 차이가 있다는 암시가 없어요. 그냥 비슷한 크기의 존재들처럼 대화하고 술을 마시고 싸우고 심지어 결혼까지 합니다. 만약 요툰이 정말로 신들보다 수십 배 큰 거인이었다면 신들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스카디라는 요투 여성은 바니르 신 여르드와 결혼했고 게르드라는 요툰 여성은 프레이와 결혼했습니다. 신들이 거인 여성에게 반해서 구애한 겁니다. 체구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프로스트 서리라는 접두사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프로스트 요퉁이라는 표현이 문헌에 등장하긴 하는데 이게 그들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냉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블 영화에서는 프로스트 자이언트들이 손에서 얼음 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능력은 원전에 없습니다. 프로스트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사는 환경이 추운 지역이라는 걸 나타내거나 얼음에서 태어난 이미르의 후손이라는 계보적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툰헤임이 춥고 험한 곳이니까 거기 사는 존재들을 프로스트 요툰이라고 부른 거죠. 얼음 마법을 쓰는 파란 괴물이라는 이미지는 순전히 현대의 창작물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툰나르를 아시르나 바니르 신들과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오딘과 토르, 북유럽 신화 최고의 신들이 반쪽은 괴물의 피라는 소리가 되니까요. 오딘의 어머니 베스틀라가 요툰입니다. 즉 오딘은 요툰의 아들인 겁니다. 토르의 어머니 요르드도 요툰이고요. 토르 역시 반은 요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숭배받던 두 신이 괴물의 자식이라고요? 당연히 고대 바이킹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툰을 괴물로 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요툰나르는 그냥 신들의 세 번째 씨족 정도로 봐야 맞습니다. 아시르, 바니르와 자주 싸우긴 하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존재들이죠. 완전히 다른 종이 아니라 적대적인 친척 집단인 겁니다. 인간 세계로 치면 오랜 원한이 있는 두 가문 같은 거예요. 피도 섞이고 혼인 동맹도 맺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관계. 요툰나르와 아시르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 서로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운명이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럽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요툰을 흉측한 괴물로 상상하게 됐을까요?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신화에서 요툰들은 거의 항상 악역이거든요.
신들의 보물을 훔치거나 신들의 여성을 탐하거나 신들과 전쟁을 벌이죠. 인간은 악당을 떠올릴 때 외모도 자동으로 추하게 그립니다. 나쁜 놈은 못생겨야 한다는 무의식이 있어요. 내면의 사악함이 외면에도 드러나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고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경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툰의 괴물 같은 면이 점점 과장됐습니다. 결국 거대한 우트가르드 로키 같은 존재나 티르의 할머니처럼 머리가 9개 달린 기괴한 묘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트롤도 완전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에 트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다리 밑에 사는 울퉁불퉁한 괴물, 빌리 염소 삼형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 말이에요.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대하고 멍청한 괴물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고대 노르드어에서 트롤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욕설에 가까웠습니다. 광범위한 비하 표현이었죠. 지금 인터넷에서 쓰는 트롤이란 단어와 비슷해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악의적인 사람을 트롤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대 노르드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사악하고 무서운 건 뭐든 트롤이라고 불렀거든요. 요툰도 트롤, 마녀도 트롤, 유령도 트롤, 늑대도 트롤, 심지어 그냥 나쁜 인간에게도 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평범한 악당도 트롤이라고 부를 수 있었죠. 특정 종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의 포괄적인 욕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롤이라는 종족 자체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민속에서 트롤이라고 불리던 다양한 존재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하나의 종족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다리 밑에 사는 못생긴 괴물이라는 이미지는 스칸디나비아 민담에서 발전한 것이지 원래 북유럽 신화에 있던 게 아닙니다. 엘프는 더 심합니다. 우리가 엘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뾰족한 귀, 금발의 긴 머리카락,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 숲속에서 환을 쏘는 신비로운 종족,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나 갈라드리엘 같은 존재들이죠.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엘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엘프에 대한 언급은 정말 드물고 극도로 모호해요. 뾰족한 귀, 긴 금발, 머리카락, 문헌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엘프가 어떤 종류의 신성한 혹은 반신성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시르나 바니르 신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에다시 그린미스 말에 따르면 바니르의 신 프레이가 아기 때 알프헤임, 즉 엘프들의 세계 전체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프레이가 엘프들의 지배자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 말고 엘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수명이 얼마인지 전부 불분명합니다.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에게 엘프는 그냥 막연하게 신성하고 강력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외모나 특성보다는 분위기만 있는 개념이었던 거죠. 레골라스 같은 우아한 궁수종족, 수천 년을 사는 장수종족이라는 이미지는 톨킨이 만들어낸 겁니다. 톨킨이 북유럽 신화와 다른 유럽 민속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엘프 종족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원조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원래 북유럽 신화 내용이 아닙니다. 드워프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북유럽 신화에 꽤 자주 나오고 일관된 특징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작은 체구의 인간형 존재로 묘사되고 최초의 존재 이미르의 시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미르가 죽고 그 거대한 몸이 세상을 만드는 재료가 됐는데 그 시체에서 구더기처럼 드워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좀 징그러운 탄생 신화죠. 드워프들은 땅속이나 바위 안에 살며 많은 드워프가 뛰어난 장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중 상당수가 드워프의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오디인의 창 국리르, 프레이의 배, 스키드, 블라드니리, 프레이야의 목걸이, 브리싱가멘, 그리고 토르의 망치, 뮬리르까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성한 물건들이 전부 드워프의 작품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현대 판타지의 드워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체구, 지하 거주,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드워프와 비슷하죠. 워크래프트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드워프들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드워프가 항상 이런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산문 에다의 브록과 에이틀이라는
드워프 형제가 나옵니다. 토르의 망치 묘니들을 만든 장본인들이죠. 로키가 이 형제들에게 내기를 걸어서 물니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록과 에이트리에게 알이라는 세 번째 형제가 있어요. 이 알은 문자 그대로 송곳입니다. 가죽이나 목재 작업에 쓰는 뾰족한 도구죠. 살아있는 도구 자체가 드워프 형제였던 겁니다. 브록과 에이트리가 이 송곳 형제를 써서 로키의 입술을 꿰매버립니다. 내기에서 진 로키의 벌이었거든요. 드워프가 인간형 존재가 아니라 도구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설정입니다. 볼숭 사가에서는 인간처럼 생겼는데 동물로 변신하는 드워프들이 나옵니다. 안드발이라는 드워프는 물고기로 변신해서 물속에 숨어 살았고, 파프니르와 레긴의 아버지 흐레이드마르는 마법에 능통한 드워프였는데 그 아들 중 하나인 오트르는 수달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땅딸막하고 수염난 대장장이 드워프 이미지와 전혀 다르죠. 드워프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현대 판타지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한 건 드워프와 엘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에다시 베룬다르크 비다의 주인공 베룬드는 분명히 엘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알파비시라고 불리는데 이건 엘프들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핵심 특기가 뭐냐면 대장장이에요. 전설적인 대장장이이자 발명가입니다. 이건 원래 드워프의 특성이잖아요. 엘프인데 드워프 같은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버젓이 등장하는 겁니다. 엘프와 드워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엘프와 드워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마법적 존재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총칭에 가까웠죠. 공유되는 특성은 있지만 현대 판타지 게임처럼 칼로 자르듯 나뉘는 범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엘프는 이런 능력치, 드워프는 저런 능력치, 이런 식의 명확한 구분은 고대 신화에 없었습니다. 훨씬 유동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었어요. 같은 존재가 상황에 따라 엘프로 불리기도 하고 드워프로 불리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호함을 정리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문 에다를 쓴 스노리 스티룰루손입니다. 13세기 아이슬란드의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이 사람이 북유럽 신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했죠. 스노리가 엘프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라이트 엘프와 다크 엘프예요. 빛의 엘프와 어둠의 엘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라이트 엘프는 문헌에 드물게 나오는 신비로운 반신성 존재들이고, 다크 엘프는 드워프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땅속에 사는 장인들 말이에요. 스노리는 다크 엘프와 드워프를 사실상 같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스노리가 임의로 분류 체계를 만든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았는데 말이죠. 스노리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신화들을 가져다가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으로 정리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원래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들을 억지로 체계화한 거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던 이야기들, 서로 모순되는 설정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없던 분류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인들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북유럽 신화와 전 세계 민속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종족 분류 체계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게임의 종족 시스템이 딱 그겁니다. 엘프는 민첩 보너스에 수명이 길고, 드워프는 체력 보너스에 지하에서 잘 보고, 트롤은 재생 능력이 있고, 던전 앤 드래곤에서 시작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엘더 스크롤, 위쳐까지 모든 판타지 작품이 이런 시스템을 따릅니다. 각 종족마다 명확한 외모, 능력치, 문화적 특성이 정해져 있죠. 이런 명확한 분류는 고대 신화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게임이나 소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명확한 분류가 있어야 편하죠. 플레이어가 종족을 선택할 때 각 종족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이게 원래 신화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북유럽 신화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혼란스럽고 모순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진짜 민속과 신화는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온 이야기들이니까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란 피부의 얼음 거인, 뾰족한 귀에 우아한 엘프, 땅딸막한 수염의 드워프, 다리 밑에 못생긴 트롤. 우리가 판타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이미지들 전부 수백 년에 걸친 재해석과 창작의 결과물입니다. 원래 북유럽 신화에 있던 게 아니에요. 중세 바이킹들이 요툰 알프,
드베르그를 떠올릴 때 상상한 이미지는 우리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훨씬 모호하고 유동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존재들이었죠. 명확한 외모도 능력치도 종족 특성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대의 해석이 틀렸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톨킨의 엘프도, 마블의 프로스트 자이언트도, 워크래프트의 드워프도 훌륭한 창작물입니다. 그 자체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줬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고대 신화의 정확한 재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본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이해하면 신화와 판타지 모두 더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원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현대 창작물이 얼마나 창의적인 재해석인지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